지역이 진짜 소멸하고 있나요? 저는 지방이 소멸한다라는 이야기에 반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비톡톡 5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주제였던 지방 소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의 이보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경입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지방 소멸이 굉장히 주요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어느 지자체 그리고 어느 지역이 진짜 소멸하고 있나요? 저는 지방이 소멸한다라는 이야기에 반대를 합니다. 지방이 소멸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과 네. 인구가 전혀 없어지는 인구 소멸의 그 두 가지가 개념이 혼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로 살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뭐 사람이 전혀 살지 않거나 뭐 아예 소멸되는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 네. 혹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보다 장래에 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뭐 지역이 소멸한다, 지방이 소멸한다 이 부분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맞지만 실제 그 규모를 보면 크게 감소하진 않아요. 통계청 공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40년까지 약 2% 정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네. 이 지역마다 그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위기 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통계청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그 통계청 자료 보면은 17개 시도로 중심으로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게 조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가요? 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 17개 시도 단위의 장래 인구 수치는 우리 주변의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쉽게 지방이 소멸한다고 말하긴 했네요. 그렇긴 해도 박사님 지역에 가보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연령층이 높아지고 인구 자체가 감소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앞서서 좀 지방은 소멸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 이제 낙인 효과를 찍지 말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일부 지자체에 가보면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세금을 납부할 그런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서도 성장 촉진 지역이라든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지정을 해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들 지역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또는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연구가 제가 2019년도부터 수행해 온 소지역 단위의 장래 인구 분포를 예측하는 연구를 좀 소개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2019년 워킹 페이퍼로 발간하셨죠? 네, 2019년 말 워킹 네. 페이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지역이 소멸한다, 지자체가 없어진다라는 위기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할 때 대부분 지역의 현황 평가를 시군구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70여 개의 성촉 지역을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89개의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는 등 시군구 단위로 인구가 감소하는 또는 소멸하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양양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양양 혹시 가보셨어요? 양양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양양에 요새 서핑하러 되게 많이 가거든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양양이 이번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통계청 발표는 네, 정확한 워딩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이 양양이 지정이 된 건 사실 양양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맞아요.
그런데 양양에 가보면 실제로 그 바닷가에 네. 가면 서핑 스팟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요트를 탈 수 있는 그런 레저를 할 수 있고 또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분당양 IC가 개통한 지역은 되려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양양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지정은 되었지만 한 지자체 내에서도 인구의 변화가 매우 다른데 과연 우리가 이 감소 지역이라는 하나의 워딩만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또 이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단순히 한 지역을 이렇게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크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인 효과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좋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지자체에서 실제로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네. 지난번에 이제 차민석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증감, 이 네. 인구 이동에 의한 젊은 층의 유출이라는 문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지자체는 겪고 있는 경험이니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지역 맞춤형,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걸 시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역이 그럼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건 조금 지금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들으면 쏙쏙 이해는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이 좋은 워킹페이퍼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19년도에 한 연구는 네. 500m 격자 단위로 네. 장래 인구 추계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연구였어요.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장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코호트 요인법을 네. 격자 단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개발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한 연구였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기존에는 저희가 작아봐야 읍면동 단위의 인구 정보만 있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4년도 이후부터 이 100m, 250m, 500m 격자 단위로 주민등록 인구의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래 인구 추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인구 또는 기준 인구를 네. 설정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세밀화된 공간 단위로 기준 인구를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진행을 못했던 걸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조사 격자 단위 인구 통계를 활용을 해서 기준 인구를 설정을 하고 그 지역 단위의 뭐 출산율, 사망률 그리고 인구 이동 등을 연령대별로 고려를 해서 그걸 다시 한번 통계청이 공표한 시도 단위 장래 인구 추계를 배분하는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네. 한계가 있어야 또 향후 연구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그 2019년도 말에 했던 연구를 조금 더 잘 보완할 수 있는 공간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서 공간의 특성이 장래 인구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규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을 하는 연구를 올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고서로만 보면 사실은 이해가 조금 쉽진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혹시 조금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터랙티브 리포트, 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가 홈페이지에 있어요. 가보시면 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데 2019년도 말에 수행한 그 장래 인구 추계를 배분하는 그 연구가 인터랙티브 리포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동네의 인구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인구 구조는 어떻게 바뀔지 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럼 우리 지역 어떻게 변하는지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데이터로 하면 이게 정답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인가요? 그런데 이게 정답을 낼 수 있으면 사실 연구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국토 그리고 공간 데이터를 통해서 국토를 보는 일은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어도 몇 가지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이런 추세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특성을 가진 지역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전망을 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고 있는 보고서들이 저는 결코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산재되어 있거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에서 어떻게 국토가 변해왔고 변해갈지를 예측하는데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박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또 연구자의 자세를 또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 과제에 그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장래 인구 예측 기대하고 있고, 이거 끝나시면 한 번 더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꼭 하고 싶은 말이 네. 이번 올해 하는 연구가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예요. 네. 기존의 뭐 연구원이나 어디에서도 이 딥러닝과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장래 인구 분포를 소지역 단위로 뭐 1km 격자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된 적이 없어요. 되게 도전적인 과제인데 연구원에서 이제 하라고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기본 과제로 기본 과제를 감탄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연구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모델이 잘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의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밑밥을 깔고 싶습니다. 네. 실패해도 그 실패한 이유가 좋은 다음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올해 그 기본 과제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